거제 부두에 아파트 20층 높이 쇳덩이 4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배입니다. 시운전까지 끝낸 새 배인데 주인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사람이 그 배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뭐였을까요? 녹 긁는 일이었어요. 팔리지도 않는 배에 바닷바람이 앉지 않게요. 그게 10년이었습니다. 회사 장부에는 자산이 아니라 손실로 적혀 있었고 붙은 별명은 짐짝이었고요. 끝까지 보시면 그 짐짝 4척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옆을 지킨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 보실 겁니다. 이 배 넙대 값을 하나하나 계산해 드릴 테니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먼저 이게 무슨 배인지부터 봅니다. 이름은 드릴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심해 시추선이에요. 바다 한복판까지 제 힘으로 항해해 간 다음 닻을 내리지 않고 물 위에 그냥 뜬 천채로 발밑 바닥을 뚫는 배입니다. 바다에 다리를 받고 서 있는 시추 설비 사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건 이 배하고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다리를 박는 설비는 얕은 연안에서만 씁니다. 바닥에 다리가 닿아야 하니까요. 이 배는 바닥에 닿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배는 길이가 230m를 넘습니다. 뒤에 나올 타이달 액션이라는 배가 238m에 폭이 42m고요. 배 한가운데 솟아있는 시추타워는 안쪽 작업 높이만 64m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20층이 넘어요. 그 위에서 200명이 같이 지냅니다. 2주씩 교대로 올라가서 하루도 안 쉬고 돌아갑니다. 한 번 올라가면 그 위에서 먹고 잡니다. 배라기보다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공장 동네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런 배 4척이 왜 거제 부두에 10년을 서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배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었어요. 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양으로 나왔거든요. 문제는 주문한 쪽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션리라라는 회사입니다. 그리스계 시추 회사인데 2014년에 삼성중공업에 심해 시추선을 주문했습니다. 그중 한 척 이름이 오션리그 크레테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 트랜스오션이라는 미국 회사가 오션리그를 통째로 인수합니다. 인수한 쪽은 앞서 주문한 배를 이어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크레테와 산토리니 2척의 주문이 취소됩니다. 배는 이미 거제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노던 드릴링입니다. 노르웨이 시추 회사예요. 2018년에 지금의 하나오션, 그때 이름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맺습니다. 웨스트 리브라와 웨스트 아킬라 2척을 6억 달러에 사겠다는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노던 드릴링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납품이 늦었고 계약 내용을 안 지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건은 국제소송으로 갔고 결과는 하나오션 승소였습니다. 그런데 잊었다고 배가 팔리는 건 아니었거든요. 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런 취소가 나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주문한 쪽은 계약금만 걸어놓고 발을 뺍니다. 이미 강판을 자르고 용접을 하고 장비를 얹은 쪽은 조선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실의 대부분을 한국조선소가 떠안았습니다. 배는 세워두기만 해도 돈이 나갑니다. 부두 한 칸을 잡아두는 값이 듭니다. 기관과 설비를 죽이지 않으려면 계속 돌려봐야 하고요. 바닷바람에 녹이 앉지 않게 관리하는 데만 따로 사람이 붙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4척이 10년 가까이 거제 부두에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룬 영상에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10년 동안 애물단지 소리 듣던 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 사람이나 배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누가 버텼는지는 아직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배를 우리가 어쩌다 만들게 됐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이 큰 배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건 1970년대입니다. 울산 미포만 하고 거제 오포에 조선소가 들어서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 조선소 정문 앞에서 통근버스 기다리던 기억 아직 남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까지 세계 조선 1등은 계속 일본이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배우는 쪽이었고요.
그 후발주자가 1996년 10월에 손을 듭니다. 삼성중공업이 심해시추선을 수주했어요.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계 최초가 아니라 국내 최초입니다. 이 배 자체는 밖에서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손을 든 게 1996년이라는 뜻입니다. 주문한 쪽은 미국 듀폰 그룹의 코노코라는 석유 회사와 유전 시추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회사가 함께 꾸린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컨소시엄은 여러 회사가 돈과 역할을 나눠서 한 사업을 같이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1998년에 1호선을 완성합니다. 손을 든 지 2년 만이었어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배를 도면부터 배워가면서 2년 만에 물에 띄운 겁니다. 그리고 그 해까지 전 세계에서 주문이 나온 심해시추선이 12척이었는데 그중 7척을 삼성중공업이 가져갔습니다.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혼자 받으면서 이 분야 1등에 올라섰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잘 풀린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 다음이 이상합니다. 1등에 올라선 그 다음부터 주문이 끊깁니다. 1998년 이후로 심해시추선 발주가 7년 동안 중단됐어요. 적게 들어온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멈춘 겁니다. 세계 1등에 막 올라선 회사가 올라서자마자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 7년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배를 그려본 설계 인력하고 현장에서 손에 익힌 기술을 그대로 붙들고 있어야 다음 주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흩어지면 기술도 같이 흩어집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시장이 다시 열린 건 2005년입니다. 그리고 판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그 뒤로 세계에서 주문이 나온 심해시추선이 53척인데 그중 32척을 삼성중공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세계 심해시추선 10척 중 6척은 삼성중공업이 만든다고요. 다만 이 문장은 2011년 시점 기준이라는 걸 같이 말씀드려야 정확합니다. 지금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숫자예요. 이 시기의 꼭대기가 2008년 5월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스웨덴 스테나라는 회사한테서 극지용 심해시추선을 한 척 수주합니다. 값이 9억 4,200만 달러였어요. 그때까지 주문된 시추선 가운데 단연 가장 비싼 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배를 꿈의 배라고 불렀고요. 1970년대에 바닷가에 조선소를 닫기 시작한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배를 만들어 파는 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가 우리 조선업이 가장 높이 올라갔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세워지고 6년 뒤에 앞서 겪은 7년보다 훨씬 긴 겨울이 한 번 더 옵니다. 세 번째로 그 겨울을 보겠습니다. 2014년에 국제유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기름값이 2016년 초에 20달러에서 30달러대까지 내려갔어요. 여기서 기름값하고 이 배가 무슨 상관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심해시추는 원가가 아주 비싼 작업입니다. 수심 3,000m가 넘는 데까지 내려간 다음 거기서 또 뚫고 들어가야 하니까 장비값도 사람값도 얕은 바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름값이 좋을 때는 그 돈을 다 쓰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배럴당 20달러대에서는 계산이 안 맞아요. 안 뚫는 쪽이 이득인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석유 회사들이 심해 개발 계획을 줄줄이 접었습니다. 문제는 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성격이 달랐어요. 새 주문이 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들어온 주문이 뒤집히는 쪽이었습니다. 인수를 거부하고 인도 날짜를 계속 미루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연락이 끊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오션리그와 노던 드릴링이 바로 그 파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제부두에 묶인 배가 4척이었습니다. 이름이 다 있었어요. 크레테, 도라도, 존다, 드라코. 도면을 그린 설계 엔지니어가 있었고 그 두꺼운 강판을 한 장씩 붙인 용접공이 있었고 시운전까지 맞춰놓은 배들이었습니다. 최고 사양으로 다 지어놓고 주인만 없어진 겁니다. 아파트 20층 높이 시추타워 4개가 부두에 그대로 서 있었고요. 그런데 장부에는 그런 사정이 안 적힙니다. 팔지 못한 재고로만 남거든요. 바다에 나가서 유전을 뚫으라고 만든 배가 서류에서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만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 내척은 결국 고철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2022년 5월 내척이 한꺼번에 팔려나갑니다. 삼성중공업이 크레테와 도라도, 존다와 드라코를 큐리어스라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통째로 넘겼어요. 금액은 1조 40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던 시메시 추선은 모두 5척이었습니다. 그중 한 척은 이탈리아 사이팸이라는 회사에 빌려주고 있어서 돈이 돌고 있었고요. 놀고 있던 나머지 4척을 한꺼번에 넘긴 겁니다. 그 펀드는 삼성중공업과 국내 여러 투자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1조 7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배를 사서 나중에 시장에 되팔고 그 이익을 출자한 비율대로 나눠 갖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목이 흔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 거래로 현금 1조 원을 확보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공시와 당시 보도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판값이 그 금액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사간 펀드에 삼성중공업이 5,900억 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자기가 판 배를 사는 펀드에 자기가 출자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1조가 아니라 4,500억 원 정도였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판 게 아니라 절반은 같이 짊어진 거래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나중에 제값에 팔리면 그 이익을 나눠받고 안 팔리면 그 위험도 나눠지는 구조였습니다. 완전히 털어낸 게 아니라 손실로 적히던 걸 일단 장부에서 내리고 위험은 절반쯤 안고 간 겁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손실로 찍히던 항목이 사라졌고 세워두는데 꼬박꼬박 나가던 관리비도 그날로 끊겼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거래였어요. 다만 1조를 벌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 펀드는 2023년 9월까지 4척을 전부 다시 팔았습니다. 크레테는 유럽 시추 회사인 스테나로 갔습니다. 스테나 에볼루션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다시 바다로 나갔어요. 부두에서 녹만 걷어내던 배가 이름을 바꿔 달고 나간 겁니다. 이 배는 수심 3,500m까지 내려가서 그 아래로 12,000m를 뚫을 수 있는 사양입니다. 10년을 세워뒀다고 성능이 깎이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스테나는 이 배를 받으면서 시메시 추선 선대를 5척으로 늘렸습니다. 도라도는 유럽 선박 투자자 컨소시엄으로, 존다는 노르웨이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거제에 남아있던 재고가 이 4척만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발라리스라는 시추회사가 한국조선소에 남아있던 세배 2척을 사갑니다. 2척을 합쳐서 겨우 3억 3,700만 달러였어요. 새로 지을 때 드는 값에 견주면 무려 반의 반값입니다. 발라리스는 이 배들을 두고 한국조선소에 남아있던 최고 사양 시추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 2척을 받으면서 시메시 추선을 13척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받자마자 일을 시킨 건 아니었어요. 2척은 한국에서 스페인 라스팔마스로 옮겨져서 일감이 잡힐 때까지 그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갈 때는 헐값이었지만 사간 쪽도 한동안은 세워두는 값을 치른 셈입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입니다. 달러 하나로만 세겠습니다. 환율 이야기가 끼어들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니까요. 2008년 새로 지은 시메시 추선 한 척 값이 9억 4,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급의 세배 2척이 3억 3,7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2척을 합쳐서 그 값이니까 한 척으로 치면 1억 6,900만 달러 정도예요. 9억 4,200만에서 1억 6,900만. 한 척 값이 무려 82%나 깎였습니다. 10개 중에 8개가 날아간 겁니다. 배가 낡아서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물에 안 나가본 세배였습니다. 값을 깎은 건 배가 아니라 시장이었거든요. 여기까지가 판 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재고를 놓고 정반대로 간 회사가 있었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갖고 있던 시메시 추선을 팔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에 한화 드릴링이라는 자회사를 세웁니다. 배를 팔지 않고 직접 굴리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던진 승부수였느냐 하면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노던 드릴링 계약이 깨지면서 남은 배거든요. 팔 때가 마땅치 않아 부두에 남아있던 재고였습니다.
출발점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헐값에 넘기는 것보다 직접 굴리는 쪽이 계산이 나오게 된 겁니다. 2025년 4월 하나오션이 자체 설계한 심해 시추선의 명명식이 열립니다. 이름은 타이달 액션. 최대 수심 3.6km 바다에 떠서 그 아래로 12km까지 뚫는 사양입니다. 배 주인은 한화 드릴링이고 실제로 몰고 나가서 시추하는 곳은 브라질 운영사인 콘스텔레이션입니다. 이를 맡긴 발주처는 브라질 북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고요. 이 배는 2025년 7월 7일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7일 캠포스 분지의 론카도로 유전에서 첫 시추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바다에서 돌고 있습니다. 훅에서 말씀드린 그 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답입니다. 거제부두에서 녹만 긁히던 배들이 지금 지구 반대편 심해에서 유전을 뚫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도 짚고 가겠습니다. 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600억 원 정도고요. 기본 기간은 30개월의 연장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5억 달러를 30개월로 나눠서 하루에 얼마 번다고 말하는 계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틀린 계산입니다. 저 금액에는 배를 브라질까지 옮기는 이동비와 연장 옵션, 그리고 발주처가 따로 요청한 서비스 값이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순수하게 배를 하루 빌려주는 값이 아닙니다. 하루 얼마짜리인지는 뒤에서 실제 공시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지금 이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심해 시추선이 몇 척이나 있을까요? 세대별로 나눠서 세면 6세대가 12척, 7세대가 50척, 8세대가 19척입니다. 세대는 성능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더 깊고 험한 데를 뚫는 최신 사양이거든요. 다 합쳐도 81척입니다. 세계를 통째로 뒤져도 이게 전부라는 게 실감이 되십니까? 이 가운데 계약이 잡혀 있는 배가 82척, 계약 없이 나와 있는 배가 6척, 아예 세워둔 배가 9척입니다. 일은 어느 정도 돌아갈까요? 2026년 기준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배들의 가동률이 94%, 세워둔 배까지 다 합친 전체 가동률은 85%입니다. 하루 빌려주는 값, 그러니까 용선료는 7세대 기준으로 평균 40만 7천 달러 선입니다. 6세대와 7세대를 합쳐서 보면 평균 38만 8천 달러고요. 이건 2025년보다 7% 내려간 값입니다. 브라질에서 실제로 공시된 계약을 보면 하루 29만 달러에서 41만 1천 달러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데 2014년 겨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새 심해 시추선을 주문한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12년째예요. 몇 척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주문이 한 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안 지을까요?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지금 새로 한 척 지으려면 8억 5천만 달러가 넘게 든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이 돈을 회수하려면 가동률 90% 넘게 돌린다고 쳐도 하루 65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는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지금 값이 40만 달러 선이죠. 65만이 들어가야 하는데 40만이 들어오면 계산기가 안 돌아갑니다. 게다가 이 배는 20년 넘게 굴려야 본전을 뽑는 물건입니다. 오늘 도장을 찍으면 2050년대 기름 수요까지 걸어야 하는데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전부인 셈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둔 배가 갑자기 대단해진 게 아니에요. 아무도 새로 못 만드는 사이에 남아있는 배의 값이 올라간 겁니다. 용선료가 버티는 주된 이유는 기름을 더 뚫어서가 아니라 배가 안 늘어서고요. 물론 브라질 심해 개발이 다시 도는 것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뼈대는 공급이 안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80척 남짓한 배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돈이 몰리는 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시추회사 발라리스는 멕시코만과 브라질과 서아프리카 이 세 군데를 묶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파도가 험하지 않은 바다에서 나올 심해 설비 수요의 70%가 이 세 곳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계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브라질이에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6년에 페트로브라스가 부지오스와 메로 같은 유전을 놓고 돌린 이찰에서 확정된 계약이 36억 달러쯤 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두 건이에요. 하나는 메로 유전 계약인데 기간이 1443일입니다. 4년에 가까운 기간을 한 척에 통째로 묶어두는 계약이고 금액은 4억 6,500만 달러 선입니다. 포오시아라는 회사의 배가 2027년 초부터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부지오스 유전인데 시드릴이라는 회사의 배가 1095일을 연장했습니다. 남은 일감이 4억 8천만 달러쯤 된 늘어났고 2028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계약이 왜 중요할까요? 하루 단위로 값을 매기는 배를 3년, 4년씩 통째로 묶어두면 그 기간의 수익이 미리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조건이 달라지거든요. 뚫을 곳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뚫으러 갈 배는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놓은 배들의 값이 당분간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봐야 할 그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랑으로만 닫으면 안 되는 이유가 4가지입니다. 첫째, 배를 빌려 쓰는 고객이 줄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9일에 트랜스오션이 발라리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주식을 맞바꾸는 방식이고 규모가 58억 달러입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시추 설비가 73기, 남은 일감이 100억 달러쯤 됩니다. 덩치는 커지죠. 그런데 배를 만드는 쪽에서 보면 주문을 넣어줄 회사가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둘째, 지금은 올라가는 국면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 빌려주는 값이 작년보다 7% 내려왔습니다. 지금이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셋째, 발주처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페트로브라스가 2025년 11월에 부지오스 유전의 시추 계약을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세계적으로 시추 설비 수요가 둔해지고 원유가 남아돈다는 게 이유였거든요. 계약이 쏟아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넷째, 한국만 만든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설계 기술은 노르웨이가 오래 쌓았고 싱가포르도 한때 이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은 값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이고요. 우리가 가진 건 설계와 큰 도크와 납기를 한꺼번에 쥐고 있다는 점이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데 무슨 기술이냐? 배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로 넘어갈 거라는 지적이었어요.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조선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2021년에 5% 안팎이던 것이 지금은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건조를 같이 하고 이만한 크기의 도크를 굴리고 납기를 맞춰내는 조합은 아직 흔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모자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를 보겠습니다. 훅에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 배 옆에서 10년을 버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숫자로 답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5년에 8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게 2021년에는 3만 8000명대까지 내려갔어요. 6년 만에 절반도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5만 2000명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회복은 했죠. 그런데 10년 전과 견주면 64.2% 수준입니다. 10명이 일하던 곳에 6명이 남아있는 셈이에요. 같은 기간에 일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 조선업 수주량은 2016년에 2억 2,400만 톤이었는데 2024년에 11억 1,300만 톤이 됐습니다. 배의 크기와 만들기 어려운 정도를 함께 반영해서 환산한 톤수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일감이 5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일감은 5배가 됐는데 사람은 10년 전에 64%입니다. 일감이 돌아왔는데 왜 사람은 안 돌아왔을까요? 답은 동매 쪽 숫자에 있습니다. 이 두 숫자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오래 남았으면 하는 대목이고요. 동매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제시 인구는 2016년에 25만 7천 명으로 꼭대기를 찍고 지금은 23만 명 선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 사이 외국인 주민은 2021년 5,400명에서 2024년 1만 6천 명으로 3배가 됐고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거제시 실업률은 3.4%였습니다. 전국 평균이 2.1%였으니 1.3%포인트가 높습니다. 상가는 더 선명합니다. 조선소가 붙어있는 오포 쪽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5.1%입니다. 전국 피벤션이 13.4%예요. 무려 3배 가까이 됩니다. 조선소 앞 큰 상가 3곳 중 한 곳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상가도 17.2%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땠을까요? 삼성중공업은 2025년 한 해 매출 10조 6,500억 원에 영업이익 8,622억 원을 냈습니다.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71.5% 늘었고 12년 만에 가장 좋은 숫자였습니다. 매출이 10조를 넘은 것도 2016년 이후 9년 만이었고요. 한화오션도 2025년 3분기에 매출 3조 234억 원, 영업이익 2,898억 원을 냈습니다. 이쪽은 1년 전에 10배가 넘는 이익이거든요. 회사 장부는 12년 만에 제일 좋은 숫자를 찍었고 조선소 앞 상가는 3곳 중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오늘 가져가실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기사를 보시면 그 밑에 사람 수가 같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수주량과 영업이익만 있고 종사자 수가 없으면 그 호황이 동네까지 내려왔는지는 그 기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수주량은 회사 쪽 숫자고 종사자 수는 동네 쪽 숫자거든요. 이 둘을 같이 보는 습관 하나만 챙기셔도 조선업 뉴스가 다르게 읽히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 지어놓은 세배 4척이 주문한 쪽이 사라지는 바람에 거제 부두에 10년을 서 있었고 그동안 누군가는 그 배에 올라가 녹을 긁었습니다. 둘째, 그 4척은 2022년에 1조 4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실제로 들어온 돈은 4,500억 원 정도였고 배 한 척 값은 15년 사이에 82%가 깎였어요. 셋째, 그 배들은 지금 브라질 심해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제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년 전에 64%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선소는 12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는데 조선소 앞 상가는 3곳 중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번 돈을 동네에 안 나눈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조선소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두 번째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앞서 7년의 겨울을 말씀드릴 때 짚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손에 익은 기술은 사람 몸에 붙어 있어서 사람이 나가면 그 기술도 같이 나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나간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온 겁니다. 떠나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울산이든 거제든 조선소 담벼락 옆을 지나보신 시절이 있으실 겁니다. 통근버스가 새벽에 줄지어 서 있던 기억도 좋고 집안 어른이 조선소 다니시던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때 그 동네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기억들이 다음 이야기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